바쁘게 지내는 일상 속에 내 몸,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제대로 지키고 싶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최근 과식과 운동 부족 등으로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시죠. 특히나 성인 10명 중에 4명은 당뇨 전 단계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당뇨병의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심각한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에 대한 걱정들 참 많이 하시지만 한의학적으로 당뇨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과거에는 부자병? 부자병? 네. 왜요? 저희 세종실록에 봐도 임금님 27분 중에 8분이 당뇨였습니다. 아, 좀 좋은 걸 먹고. 예, 당뇨로 추측되는 거죠. 그래서 한문으로는 고량후미라 해서 기름지고 그 맛있는 음식들을 달고 이런 과거에는 단 것도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생기는 병이다라고 이제 이름 지었고요. 결국은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고칼로리 음식의 어떤 대사에 몸이 지쳤을 때 이제 췌장이 이제 자기 할 일을 잘 못한다든지 어떤 대사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든지 뭐 저항성 이런 것으로 표현합니다만 그것을 한방에서는 소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이제 소멸하다의 소자인데 수척해진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소멸하고 이제 갈증이 나는 그래서 고량후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척해지고 물을 많이 들이키는 병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고열량의 음식들, 그러니까 흔히 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들을 먹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수척해지고 네. 뭔가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자꾸만 뭔가 좀 몸이 안 좋아 보이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예전부터 한의학적으로는 이 당뇨로 네. 인식을 해왔다. 자, 그러면 증상도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뇨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통적으로 한방에서는 삼다증이라고 해서요. 네. 다음, 다갈, 다식 이렇게 나누거든요. 죄송합니다. 다뇨죠, 다뇨. 몸에 그 혈당이 흡수가 잘 안 돼서 세포 속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남아 돌잖아요. 그럼 혈류에 남아 있는 혈당은 신장이 걷어들여서 이제 배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변에 이제 설탕이 섞여 나가는 거죠. 당이.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끈적끈적하게 나갈 수는 없으니까 희석해서 나가야 되니까 물을 많이 섞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또 여러 차례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야간요라든지 한밤중에 화장실을 서너 번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 그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수분을 많이 내보내니까 설탕을 내보내기 위해서 사용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을 먹죠. 많이 마십니다. 벌컥벌컥. 뭐 3리터, 5리터 이상 드시게 되는데 다음. 그다음에 그렇게 마셔도 결국은 슈가는 내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그 단백질, 뭐 탄수화물, 지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입에 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다루던 그걸 컨트롤해줘야 되는 애들이 간이라든지 뭐 뇌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췌장의 어떤 지원을 못 받으면서 이제 살이 안 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근육이 빠진다든지 또는 뇌에 공급되는 당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살이 빠지거나 여러 가지 증세, 피로감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뇨, 다음, 다식 이렇게 세 가지를 삼다증이라고 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의 증상이다. 당뇨가 확진됐을 때의 증상입니다. 확진이 안 됐을 때의 증상은 또 달라요? 이제 당뇨 전 단계가 있거든요. 이제 당뇨 전 단계가 화두에 올라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이고요. 1900년대부터 당뇨 전 단계 여러 단계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하고 있지만 실제 과거에는 그 침묵의 어떤
그 장기들 간, 신장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사를 거치는 당뇨여서 증세를 전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는 과거에 한방에서는 기술돼 있지 않고 대신 어느 병이 당뇨가 된다. 어느 몸에 연약한 상태가 당뇨가 된다. 이런 이제 언급으로 별도로 돼 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당뇨 전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당뇨를 잘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기 전에 치료를 하자는 의미가 또 크죠. 근데 앞서 말씀 주신 그 세 가지의 증상들 가만 보면 다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나? 내가 뭐 방광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아니면 다음 같은 경우에 내가 좀 짜게 먹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질환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증상들인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또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마신다고 해서 짜게 먹고 저녁 때 짜게 먹고 다음날 아침 물을 들이켰지만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계속 들이키진 않죠. 그런데 이제 당뇨병은 계속 들이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자기가 먹은 양만큼 배출하면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런데 계속 갑니다. 마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밤마다 하루에 3번씩 5번씩 일어나는 좀 더 그 특이하게 많이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이제 병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뇨 전 단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당뇨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당뇨를 앓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 당뇨가 급증하는 추세거든요. 당뇨가 여러 가지 임금님병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님들 다 뚱뚱하시겠죠. 운동 잘하시는 그 임금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고도비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 근래 이제 유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동북아의 어떤 아시아인들이 주식으로 삼는 음식에 의해서 내 몸의 어떤 구조가 결정이 되는데 고기류를 많이 먹지 않던 아시아 쪽에서 갑작스럽게 고기류를 많이 먹게 되고 또 이제 그 패스트푸드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이 그 근대화 과정이 빨리 진행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제 영양에 대한 무제한 공급 그래서 뭐 평균 신장이 많이 커지고 이런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직 그런 당에 대한 고량 후미에 대한 처리 능력을 갖지 못한 오장육부가 질병화되면서 젊은층 당뇨가 느는 추세죠. 유전적인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크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혈우병이나 이런 것처럼 생명 이런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가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유전적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네. 자녀 중에 한 60%가 셋 중에 2명 정도가 당뇨가 있을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만 있으시다면 30% 정도, 세 자녀 중에 1명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3명이 삼형제가 다 당뇨일 수도 있고 부모가 당뇨가 있지만 3명이 다 당뇨가 없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통계적으로는 대략 60% 또는 30% 정도의 확률적인 유전 경향성을 보입니다. 당뇨도 왜 심하게 앓으시는 경우가 있고 네. 당뇨 그냥 약 드시면서 조절해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받을 때도 심하게 앓게 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어떤 그 음식을 어떻게 드셨는지 또는 평상시에 운동량이 어떠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중요한데 유전적으로 심한 그 당뇨 성향을 보이는 경우 중에는 염색체 이상으로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그분이 식생활 또는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구나. 당뇨병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소리 없는 질환. 네.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가 아닐까 싶거든요. 진단받기 전까지는 뭔가 내가 진짜 이게 확실히 당뇨인가? 좀 네. 헷갈려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라.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체중입니다. 초기 당뇨나 이런 분들은 비만하신 데 반해서 당뇨 다음 이제 다식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이 마시잖아요. 불구하고 갑자기 살이 빠집니다. 음. 체중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경우에 검사를 해보시면 물론 당뇨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체중 감량을 유발하는 갑상선 기능장애, 항진증이라든지 맞아요. 또는 더 무서운 암이라든지 또는 이제 장의 어떤 다른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그 질병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검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체중 감소를 치는 편입니다. 이제 춘곤증을 고민해야 되는 봄이잖아요. 네. 식사 후에 졸음이 몰려오는 것도 당뇨로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이 좀 사람의 혈류량이 제각각입니다. 네. 전신의 혈액량이 한 5리터 정도 되거든요. 우와. 5리터를 1분에 다 돌립니다. 심장이 한 70번 정도 뛴다면 한 번에 70ml씩 쿡쿡 짜서 5리터를 다 돌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혈액이 좀 부족하거나 혈액을 조혈 기능이라 그래서 만들어내는 혈액에 영양분을 넣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을 위장으로 보내야 소화 기능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뇌의 혈류량이 부족해집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뇌에서 이거 영양분이 안 오니까 혈액이 안 오니까 자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오는 게 전형적인 식곤증인데 네. 비슷한 양상으로 혈당 문제로 오는 경우에는 이 혈당의 양이 폭증해서 고탄수화물이 이제 고열량의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체내의 혈당 수치 갑자기 치솟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막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갑자기 또 저혈당 상태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의 변화 때문에 졸음이 확 쏟아지는 경우는 실제 혈액이 위장으로 가는 경우보다 겪어보면 더 참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또 음식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서 구분하기 쉽습니다. 단백질류라든지 뭐 야채류라든지 과식은 했지만 그런 것을 잔뜩 먹었을 때는 안 졸려. 그런데 뭐 빵, 면, 뭐 밀가루 음식이나 밥 이렇게 그 탄수화물로 주류를 이룬 그런 음식을 먹으면 여지없어. 많이 안 먹어도 막 졸려. 이런 경우에는 혈당 피크가 이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혈액 채취를 해서 검사해 보시면 찾아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증상을 자주 겪게 되면 이게 당뇨병과도 연관이 좀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은 어느 범위 안에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대략 200 이상 잘 안 넘어가는데 올라가서 치솟는 경우에 이제 사람마다 그 이제 상방으로 피크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고치가. 그럴 때는 이제 진단을 해줘야 돼서 앞으로 이제 전 단계로 진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당뇨에 의해서 혈당 문제로 인한 식곤증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할 때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탄수화물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당뇨병 하면 우리가 단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건가 같은 건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단당이 여러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단당이 2당이 있고 저희가 먹는 음식에는 설탕 같은 건 2당이거든요. 포도당이라든지 과당은 단당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여러 개가 뭉쳐 있으면 전분이 되는 거죠. 전분이 저희가 먹는 빵, 밥 이런 이제 밀가루, 곡물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는 아밀라제, 침이 있죠. 침에 의해서 전분 분해가 되고 그것이 내장에 들어와서 이당류로 존재하다가 세포에 들어갈 때 단당으로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당을 쪼개서 들어가는 과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에서 저 설탕하고 저 밥하고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밥이나 빵을 씹어 먹을 때 오래 씹어 먹으면 단맛 나죠. 그게 이제 그 전분이 풀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최후에는 이제 단당이 되어야만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제 2당인 상태로 많이 존재합니다. 사람 몸속에. 근데 박테리아가 단당이 되면 딱 잡아먹습니다.
사람 몸에 박테리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몸속에 2당 상태로 있다가 세포에 들어가기 직전에 단당으로 쪼개져서 들어가거든요. 이런 아주 신비한 그러네요. 당의 이제 예, 예. 예, 구조가 존재하는 이유가 생존 또 전략.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너무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같은 거네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유전적인 영향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좀 고도 비만이든 뭐 어떻게든 식습관이 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당뇨로 확진을 받기 전에 좀 조심을 해야겠구나. 부모님께서 다 당뇨를 앓으셨고 그럼 나도 뭔가 당뇨 유전적인 인자는 좀 있다는 건데 네. 그럼 더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지 당뇨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할 수 있을까요? 기본은 일단 비만을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음. 물론 마른 당뇨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네. 고도 비만 특히 음. 주의하셔야 돼서 비만을 해결하는데 전반적인 비만이요? 아니면 복부 비만 이렇게 일부만 찐 거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어느 비만이든 마찬가지. 물론 복부 비만에 내장 비만이 많은 것이 더 건강에는 나쁩니다. 많은 당뇨 환자가 지금 질문에는 되기 전에 주의할 것은 체중을 감소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아하. 그 체중을 감소하는 과정 중에 음. 운동과 식이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음. 당뇨 환자의 식이가 별도로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따라서 하시면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을 이렇게 병행하시면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셨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직 당뇨가 없을 때 충분히 이제 연장한다든지 발생하더라도 또는 발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식이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네. 인슐린이라는 게 당뇨가 나오면 항상 언급이 돼요. 그렇죠.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인슐린은 이제 췌장 들어보셨죠? 췌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 네. 사람 몸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위장 뒤쪽에 네. 대동맥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깊숙한 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대동맥과 같이 있고요. 인슐린은 특이하게도 사람 몸에는 이제 내분비, 외분비가 있습니다. 뭐 침을 흘리거나 콧물을 흘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위산이 나오거나 이런 건 다 외분비거든요. 근데 내분비,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분비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외분비든 내분비든 하나만 하는데 췌장만 내분비, 외분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이지장 쪽으로 그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호르몬을 또 배출하고 혈관 쪽으로 인슐린을 배출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가운데 랑게란스섬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네. 거기에는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있는데 베타 세포에서 이제 그 인슐린을 분비하거든요. 그 얘는 혈당을 흡수할 수 있게 세포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 글루카곤이라고 해서 또 알파 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혈당을 들어가지 않게 뭐 이렇게 어렵네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되게 어렵죠. 어쨌든 세포로 당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것은 인슐린밖에 없습니다. 아하. 인슐린이 세포에서 딱 신호를 줘요. 야, 너 혈당 받아. 라고 하면 얘가 엽니다. 그래서 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고 들어가야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열도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출입구에서 신호를 주는 문지기가 그 인슐린이죠. 네. 근데 인슐린이 적게 나오거나 너무 많이 써서 그러니까 고량후미를 먹으면 너무 많이 쓴 거죠. 이제 잘 안 나와요. 이제 나중에 나이 먹으면. 또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는데 비만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염증 세포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면 인슐린이 세포한테 야, 너 먹어 했는데 반응을 안 해요. 그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럼 세포가 못 먹고 살죠.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당뇨병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의 양 또 인슐린의 저항성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항상 당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인슐린을 넣어주는 거죠.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그렇진 않고요. 인슐린을 넣어주는 수준은 굉장히 심했을 때 요새는 인슐린을 좀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서 초반에도 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는데 그쵸. 인슐린 아예 분비 못하는 소아형 1형 당뇨는 처음부터 인슐린을 쓰지만 그 당뇨의 대부분은 2형 당뇨거든요. 2형 당뇨는 나중에 안 될 때 운동과 식이와 이런 걸로 안 되고 또는 이제 그 혈당을 이제 감소시킨다든지 그 뭐 저항성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인슐린이 아니고 네. 그런 약을 먼저 쓰죠. 그러다 안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인슐린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도 인슐린 투여를 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약 어떤 걸로 치료를 하나요? 한방은 접근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까지 양악 설명해 주신 거네요. 양약. 아닙니다. 이제 의학적 해부병리학적인 생리학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네.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 들어가게 되면 서양의학적으로는 인슐린 관련이지만 한방은 그것을 수행하는 오장육부가 어떤 질환은 간과 연동돼서 병이 오고 어떤 병은 비장과 연동돼서 병이 오고 어떤 경우는 장하고 연동되고 이런 것들이 별도의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인데 어떤 병이 온다면 췌장과 함께 다른 비장을, 간을, 쓸개를, 위장을 어떻게 보강을 해주고 기혈을 어떻게 보강을 해주면 췌장의 부담이 덜어진다라는 이제 치료법들이 별도로 있어서 그런 접근법을 쓰고 그러다 보니 양약과 한약이 전혀 다르잖아요. 같이 쓰시면 훨씬 상승 그러네요. 효과가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치료법이 한방의 치료법입니다. 뭔가 합병증이 발생될 위험도 좀 낮아지겠어요. 물론입니다. 에, 합병증이라는 것은 나중에 후반기에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합병증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실 맞아요. 당뇨 자체는 일상적으로 초기 당뇨 때 치료를 잘 안 하시거나 운동도 안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별로 힘들지 않으세요. 증세도 많지 않고 그러다가 합병증이 왔을 때 진짜 무서운 건데 그렇죠. 네. 그 합병증 단계로 가기 전 치료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뭔가 체질 자체를 개선해주고 이게 췌장뿐만 아니라 췌장과 함께 나쁜 다른 것들을 함께 관리를 해서 뭔가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가기 전에 막아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들을 하고 있다. 자, 지금 문자창으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뇨에서 진행 중이라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즉 당뇨가 나을 수 있나요?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당뇨를 전 단계일 때 이제 좀 구분을 애매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뇨가 완전히 심해졌을 때 당뇨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요. 환자군이 초기 단계부터 후반 단계까지 그렇죠.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 단계에는 거의 됩니다. 대신 식이와 운동을 잘 하셔야죠. 그런데도 당뇨 잘했는데도 넘어가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요소가 너무 크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네. 전 단계에서 찾아냈을 때 당뇨로 이완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검진에서도 조기 검진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음식 순서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아니,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평상시에 너무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단짠은 안 좋은 거야. 를 쉽게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잘 안 걸려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콜라라든지 이렇게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거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안 좋은 거 알지만 먹는 건 좀 행복하게 먹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야식한다든지 이런 게 네. 특히 탄수화물 중독이라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 당뇨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먹어줘야 돼요?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으로 보내고요. 아. 처음에 이제 야채, 식이섬유 먼저 이제 드셔야 어허.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그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식이섬유라고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식이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용성, 불용성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용성이 훨씬 중요하겠고요. 음. 불용성은 이제 장에 이제 부피를 늘리면서 이제 물과 만나면 부풀어 나거든요.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겠죠. 그리고 또 공복감을 이제 해소시키면서 배가 더부룩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두 가지가 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데 부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을 하고 칼로리를 이제 대신 공급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이제 드셔서 식판을 우리가 그 공공식당에 식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놓는다는 거죠. 밥이랑 국 떠 있는 데를 반대쪽으로, 먼 그렇죠. 쪽으로. 거기다가 이제 야채, 식이섬유를 넣고 네. 단백질을 넣고 뒤집은 상태로 좁은 칸에다가 그 칸에 맞을 정도로 밥을 줄여서 이제 드시는 근데 거죠. 한국 사람들이 특성상이요. 뭐 물론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밥 먹기 전에 샐러드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험하신데요. 저는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샐러드의 그 소스가 네. 밥 먹고 후식으로 먹어야지. 소스요. 그 소스 좋아하시죠? 저는 소스 안 좋아합니다. 단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날채소 좋아하는데 네. 날채소 맛있습니다. 고소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인드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당뇨에 잘 안 걸리는데 난 소스가 더 좋아. 소스 안 뿌린 야채를 어떻게 먹어?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중요하게 언급하는 거죠. 혹시 저희 어머니께 오늘 뭐 바꿔 오신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소스 안 뿌리면 먹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진 1인으로서 예, 생각을 좀 바꿔야겠네요. 네, 저희 PD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많은 분들이 당뇨가 이런 거였군요. 이렇게 좀 해봐야겠습니다. 많은 팁을 들으셨습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오늘도 당뇨에 대해서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이만희 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